단어를 품 많이 들어갔고. 그렇게 써도 돼요. 그것도 가능. 일단 하기 전에 앞서서 내신 자료부터 좀 나눠주세요. 그걸 좀 먼저 나눠드리면서 공지를 하자면 지금 드린 게 여러분이 이제 이번 내신에서 들어가는 첫과 이제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랑 그 첫과에 해당하는 이 자습서 그걸 이제 뽑았습니다.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수연이만 2개과가 있을 거예요. 수연이만.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첫과에 해당하는 그 단어 다 외우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자습서 보고 좀 예습을 해오시기 바랍니다. 아마 첫 시간에 작년에 이제 대부분 내신 대비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첫 시간에 그 구문 분석하고 이제 부분 해석 테스트를 볼 거예요. 아마도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구문 분석이랑 해석 연습을 여러분이 해오지 않으면 아마 늦게 갈 겁니다. 엄청 늦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연습을 해오시기 바랍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은 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어찌 보면 정규의 마지막 수업이네요. 그죠? 자,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알러지 증상인가 이 코가 잠깐만요. 인필이 얼마 없어서 좀 가져올게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 조금 빨리 하기 위해서 이제 정답에 대한 것만 좀 이제 말씀드릴게요. 우리 기존에 지금 이제 교재에 있던 거를 제가 좀 이제 변형해서 좀 출제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교재를 잠깐 여기 교재를 안 볼 거 같네. 어쨌든 교재에 이제 나와 있는 걸 좀 변형했는데 보시면 일단 1번 문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 하나죠. 잠깐 보시면. 여기 주어 동사 나와 있고 여기에 주어 동사 나와 있는데 이 주어 동사와 주어 동사 사이를 연결해 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원래는 이렇게 써줘야 돼요. and를요. 자, 이거 한 번 더 복습합니다. 워낙 중요한 거니까. 제가 진짜 많이 얘기했던 건데 요 패턴은 어법상 틀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법상 올바르게 되려면요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첫 번째는 뭐냐? 방금 말했다시피 요 주어 동사와 주어 동사 사이에 접속사를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맞거나 아니면은 두 번째 분사 구문으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주어 뭐 생략되고 ING 이렇게 두 번째 패턴.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심지어 얘가 관계사의 계속적용법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쓰임상의 구분 투였나요? 거기 할 때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3가지가 전부 다 똑같다는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1번과 1번 같은 경우는 얘는 상황에 따라서 2번과 똑같은 문장이 될 수도 있고 3번과 같은 문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2번과 3번, 즉 분사구문과 관계사의 계속적용법이 언제나 똑같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건 상황에 따라 좀 달라져요. 어찌됐든 간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위에 있는 요 패턴은 어법상 틀렸다. 이렇게 셋 중에 하나를 써야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제가 이제 뭐라고 써놨냐면 and라고 이렇게 써놨죠. 이렇게 and를 써서 이제 맞춰주거나 아니면 뒤에 나와 있는 동사를 ing형으로 바꿔주거나 분사구문으로 써주거나. 여기는 지금 카버리아 트리랑 앞에 나와 있는 주어 도도벌즈가 주어가 서로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를 생략하면 안 되니까 그냥 냅둔 상태에서 동사만 ing형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정답을 쓰실 때 이 부분을 건드신 분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스탑 나왔으니까 이제 스탑 2냐 스탑 ing냐 이렇게 이제 좀 구분하신 분이 있는데요. 자, 요거를 좀 이제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스탑의 ing는 뭔가 하는 걸 멈추다. 스탑 2는 하기 위해 멈추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석 구분하셔도 돼요. 해도 되는데 조금 더 빠르고 직관적인 방법을 알려줄게요. 여러분 스탑 ing라는 거는요 결국에 뭐냐면 이 ing를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왜냐면 이 ing를 그만둔다는 거니까. 근데 스탑 2는요 얘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하던 행동을 멈춘다는 거니까 결국 얘는 수동사원형이라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탑의 ing와 스탑 2는요 사실상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반대 개념. ing는 뭐다? 안 하는 거야. 이걸 안 하는 거고 2가 나오면 이걸 한다는 거야. 됐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sprouting seeds하고 나왔는데 그러면 싹 틔우는 걸 안 한다는 건지 싹을 틔운다는 건지 이제 이거를 문맥상 봐야겠죠. 근데 앞에 내용을 봤을 때는요 도도새가 멸종을 하게 되고요 걔네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지금 안 좋은 말이죠. 멸종된다 사라진다 다 안 좋은 말이니까 얘네가 사라지고 나니까 역시나 또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싹 틔우는 일이 없어진다라는 의미가 돼야 되니까 이 싹 틔우는 걸 안 한다라는 맥락이 적절하겠죠. 그래서 ing형이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갈게요. 얘도 역시나 제가 문장 변형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서 explore the temple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가 마치 주어 동사 목적어처럼 생겼죠. 근데 뒤를 보시면은 found out이라는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즉 팀 주어 나왔고 found out이라는 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이것도 많이 나오는 패턴 중 하나죠. 주어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중간에 있는 게 얘를 수식하는 거다. 이것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배웠고요. 그래서 주어와 동사 사이에 있는 이 덩어리가 얘를 수식하는 거다. 즉 동사 자리가 아니다.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여기 ed형은 결국 뭐라는 겁니까? pp라는 거겠죠. 과거형 동사가 아니라 그럼 pp 쓸래 ing 쓸래? 결국에는 능수동 물어보는 문제인데 뒤에 템플이라는 목적어 나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능동형이 exploring으로 바꿔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번 볼게요. 자, 3번도 이제 약간 좀 비슷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간단합니다. 지금 앞에 보면은 teaching 나왔고 loving 나왔고 providing 이렇게 나왔는데 이 세 개가 동명사로 이제 세 가지가 병렬로 연결된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making이 아니라 make라는 동사형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죠. 결국 요거예요. A, B, and C 이렇게 나온 구조이죠. 그래서 이 덩어리가 주어로 나와 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왜냐면 지금 얘를 제외하면요 동사로 쓸 수 있는 애가 없어요. 없잖아. 지금 동사로 쓸 수 있는 애가 없죠. 여기에 and가 있고 여기에 콤마가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A, B, and C 요 구조로 나와 있구나.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전체가 주어이고 그러면 그 뒤에 동사로 쓸 수 있는 애가 얘밖에 없으니까 동사형으로 써줘야 되는구나. A, B, C가 and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써야겠죠. 그래서 make로 써준 겁니다.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형 써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낚시성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당위성을 나타내는 표현과 잘 어울리는 표현들, 그러니까 주장, 명령, 요구, 제한, 충고의 동사 이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suggest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동사 원형을 써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앞에 should가 생략됐으니까. 하지만 이때 suggest가 나오고 뒤에 이 should 동사 원형 요거를 쓰려면요 얘가 제안하다라는 뜻이어야 돼요. 제안하다. 근데 여러분 주어 자체가 연구잖아요. 연구가 제안한다라는 맥락은 사실 그렇게 잘 어울리진 않죠. 보통 연구는 뭔가를 암시한다, 뭔가를 시사한다 이런 말로 해석하는 게 적절하겠죠. 암시나 시사의 의미로 쓰일 때는요 이 should의 동사원형 쓰이는 것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수, 시제, 인칭에 맞춰서 써줘야 되는데 suggest는 이제 지금 보면은 현재형이고요. 그리고 주어가 동명사로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단수치고 즉 현재 시제에 3인칭 단수로 써야 되니까 improve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데일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진도 부분을 또 봐야겠죠? 자, 어디 할 차례인가 한번 볼까? 지난 시간에 밑줄어법 첫 파트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두 번째 파트 할 차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명사, 대명사, 밑줄 여기인 걸로 보이는데 제가 지금 책을 저기 아마 교무실에 두고 온 것 같아서 죄송해요. 금방 갖고 올게요. 죄송해요. 책에 어디며 158쪽입니다. 158쪽 대명사에 관련된 건데요. 자, 일단은 한번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서 좀 중요한 것들 이런 거 위주로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158쪽에 딱 두 개 파트만 나와 있거든. 대명사의 일치 그리고 명사와 수식어의 수일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제가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좀 또 빈 페이지 띄우고 필기를 좀 할게요. 우리 지금까지 고등 기출어법에서 배웠던 게 동사 관련 어법, 그 다음에 절 관련된 어법, 그리고 세 번째가 기타 이렇게 나뉘어진다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 기타에서 이제 좀 분리를 할 건데요. 미리 말하면 오늘 배우는 파트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기타에 해당합니다. 기타에는 또 두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제가 예전에 그 고등 기출어법에서 프린트 이제 다 드렸었죠. 한 페이지로 돼 있는 거 거기에도 나와 있는데 해석이 이제 필요한 애들이 있어요. 해석이 필요한 애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명사나 대동사나 또는 정렬구조입니다. 됐어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간단하게나마 배운 적이 있었는데 사실 대명사에 대한 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룬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할 거다. 그 외적으로는 또 뭐가 있냐면요. 형용사 대 부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비교 구문이라든가 뭐 도치 구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전치사 대 접속사라든가. 근데 요 파트에서는요 형용사 대 부사를 제외하고는 어법 문제에서 그렇게 선호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제가 기타라고 말하는 것들은요 웬만하면 이 3대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웬만하면.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데 위에서부터 출제율이 높거든요. 비중으로 따지면 5대 3대 2 정도 됐어? 이 정도 출제율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고2 2학기부터는 좀 바뀝니다. 얘네 둘이요. 고2 2학기 때는요 거꾸로 돼요. 거꾸로. 즉 기타의 비중이 올라간다는 거야. 학년이 올라갈수록 얘네의 비중이 높아져요. 얘네의 비중. 왜냐면 미리 말하면 대명사, 대동사 병렬 구조는요 풀이법이랄 게 없어요. 방금 말했다시피 해석을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고2 1학기까지는요 솔직히 말하면 해석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로 출제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비교적. 왜냐하면 지문의 난이도 자체가 해석 난이도가 쉬우니까 아무래도 구문 분석을 요구하는 절이나 아니면 항상 나오는 동사 관련 어법 여기에서 이제 출제가 되는 거죠. 근데 학년이 올라간다는 건 결국엔 지문의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거거든. 지문의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건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어려울수록 어려워지는 문제가 바로 이 세 가지겠죠. 해석이 필요한 문법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능 문제를 풀면요. 수능에서 거의 매년마다 얘네가 나와요. 이 셋 중에 하나가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왜냐면 해석해야만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학년이 올라갈수록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3대장이다. 자,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간접적으로 배운 적이 있습니다. 대동사 같은 경우는 비동사 밑줄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비동사 밑줄은 뒤에 보어가 나오면은 수일치 문제다. 비동사 밑줄에 뒤에 보어가 안 나오면 대동사 문제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병렬 구조 같은 경우도 내가 풀이법을 알려줬습니다. 만약에 동사 어쩌고 and의 동사 이제 어떤 형태를 쓸래라고 나오면은 이때 이제 얘랑 이제 주로 가까운 녀석이 짝이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병렬 구조 같은 경우도 비교적 배운 적이 있었는데 대명사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 파트에 나오다 보니까 저랑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대명사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책의 설명은 아주 간결합니다. 1번의 대명사의 일치와 2번의 명사 수식어의 일치인데요. 2번은 그냥 거의 안 나옵니다. 2번은 거의 안 나와요. 사실상 대명사 파트의 포인트는 1번입니다. 1번.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여기다 제목을 쓸게요. 대명사 일치.
대명사의 일치에서 여기서 말하는 일치는 뭐냐면요. 딱 하나입니다. 수일치다, 수일치. 수일치. 자, 그러면 이 대명사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부터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대명사의 종류.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 인칭대명사죠. 자,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그 저기 뭐 인칭대명사에 보통 포함되어 있는 걸로 많이 보지만 소유대명사 이 녀석도 좀 따로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 자, 마지막으로 부정대명사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5가지가 있는데요. 그럼 이 5가지 중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게 뭐냐? 압도적으로 얘가 제일 잘 나옵니다. 인칭대명사. 얘가 제일 잘 나와요, 시험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5가지에서의 일치는요, 대부분 수일치입니다. 대부분. 근데 수일치가 아닌 애들도 있긴 하거든요. 얘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아닌 애도 있으니까 하나 더 쓸게요. 수일치 말고 격의 일치도 나오긴 해요. 격의 일치. 됐어? 근데 격의 일치는 수일치에 비해서는 출제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방금도 말했지만 수일치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러면 수일치로 문제를 출제가 되는 게 어떤 놈이냐? 인칭대명사랑 지시대명사예요. 이 둘은 수일치로 나와요. 둘은요. 나머지 소유대명사, 제기대명사 얘네 둘은요. 수일치로는 잘 안 나오고 웬만하면 격의일치로 잘 나옵니다. 격의일치. 격의일치는 여러분에게 조금 생소하죠? 수일치는 많이 들어봤지만 그래서 설명드릴 거고요. 부정대명사는 이 자체가 여러분이 좀 헷갈리는 애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 부정대명사가 사실 고등부 어법에서는 그렇게 잘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좀 헷갈리는 요소들이 있으니까 얘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나눠서요. 자, 인칭대명사. 인칭대명사는 아까 말했다시피 출제하는 게 뭐다? 수일치죠. 수일치.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 딱 하나만 써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it 쓸래 아니면 them 쓸래 이거예요. 이거야 이거. it이냐 them이냐. 됐어? 그러니까 it에 밑줄 쳐져 있어. 또는 them에 밑줄 쳐져 있어. 그러면 웬만하면 뭐야? 이거예요. 이거. it이냐? 심플하죠.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기존에 풀던 방식이 뭐냐? 앞에 나와 있는 명사가 이제 뭐 이제 얘가 이제 가리키는 게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이제 단수형이다. 그럼 이시고요. 복수형이면 them이겠죠.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아까 처음에 말했죠? 해석으로 푸는 거라고. 해석.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명사 일치는 대부분 뭡니까? 해석으로 푸는 거. 대부분 해석으로 푸는 거. 됐어? 뭐 굳이 이제 팁을 말해드리자면요. 이 녀석도 우리 지난번에 했었던 병렬 구조랑 살짝 비슷한 게 있는데요. 팁을 좀 줄게요. 팁을 좀 주자면 우선은 앞에 나온 명사를 확인하는 겁니다. 앞에 나온 명사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명사를 쓸 때는요.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하는 게 기본이에요. 대명사는요. 간혹 가다가 뒤에 있는 걸 대신하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근데 웬만하면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하는 거다. 90% 이상.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지난번 병렬 구조와 마찬가지로 보통 얘가 가리키는 게 가까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가까이 있을 확률이 높아. 그래서 근처에 있는 명사부터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근처에 있는 명사부터 확인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it하고 밑줄이 딱 쳐져 있어. 그러면은 얘가 가리키는 게 근처에 있는 명사. 이렇게 명사가 있다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애부터 확인을 하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외에는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면 결국에는 해석 실력으로 푸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본인이 해석을 잘 못한다면 틀릴 수밖에 없고 해석을 잘한다면 수월하게 맞출 수 있는 게 바로 인칭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좋아하는 문제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가장 이제 시험에서 잘 나오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들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조금 특수한 녀석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지시대명사. 자, 지시대명사도 아까 말했다시피 얘도 수일치 문제로 나옵니다. 그럼 얘는 문제 의도가 뭐냐면 이거예요. 대시냐 vs 모즈냐 이겁니다. 요거거든. 근데 아니 선생님 그러면 얘랑 사실상 똑같은 문제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얘는 조금 수월하게 풀 수 있어요. 얘에 비해서. 왜냐면 인칭대명사 같은 경우는 출제에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언제든 낼 수 있습니다. 언제든. 조건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너무나 범위가 넓다 보니까 진짜 해석 말고는 답이 없는 거야. 얘는. 그런데 지시대명사는 이 대시나 도제를 쓰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만 잘 확인하면 우리가 사실 어느 경우에는 해석을 안 하고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시대명사를 쓰기 위한 조건을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지시대명사를 쓰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언제 얘를 쓰는 거냐? 언제 대시냐 도지냐 이걸 언제 쓰는 거냐? 이걸 알면 우리가 좀 수월하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일단 뭐냐면요. 비교하는 상황에서 많이 나와요. 비교하는 상황. 비교하는 상황. 그러니까 비교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쉽게 말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비교 구문이죠, 당연히. 비교 구문. 비교 구문에서는 뭐 이제 as 1급 as라든가 아니면 비교급의 than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있죠. 이런 비교 구문에서 주로 나오겠고요. 꼭 비교 구문이 아니더라도 비교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be similar to. 그럼 A는 B와 비슷하다. 그럼 A와 B를 비교하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A와 B는 다르다라는 be different from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두 가지를 비교하는 상황에 그때 명사가 겹친다면 그러면 대신한 도주를 쓰는 겁니다. 두 번째, 방금 전에 제가 말했는데요. 한 문장 내에서 중복되는 명사를 대신한 거예요. 중복되는 명사를 대신한다. 그래서 대신한 도주는 다시 한번 보다 한 문장 내에서 중복 사용되고 있는 명사를 대신하는 게 대 또는 도주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대신한 도주는 웬만하면 수식을 갖습니다. 대 도주는 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수식을 갖는. 근데 이 대신한 도주를 수식하는 게 웬만하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첫 번째는 전치사의 명사에게 수식을 받거나 아니면 관계 대명사에게 수식 받거나 둘 중 하나인데 특히 전명구가 수식하는 경우가 더 많이 나옵니다. 전명구가 수식할 때 또 하나 팁을 주자면 어떤 전치사가 많이 나오냐면 in, of, from 세 개가 제일 많이 나와요. in, of, from 알겠죠? in, of, from 그래서 얘네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in, of, from 그래서 아마 문제에도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 159쪽에 2번 문제 잠깐 보실래요? 2번 문제. 거기 보시면 characters in musicals are quite different from that in the opera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지 볼까요? 첫 번째, 비교하는 상황 맞습니까? be different from 나온 거 보이세요? 나와 있죠. 여기 different from 써놨죠 제가? 자, 두 번째, 한 문장 내에서 중복되고 있며 아니 문장이 애초에 한 문장이잖아. 그렇죠? 그럼 당연히 앞에 나와 있는 어떤 명사를 대신하겠죠. 세 번째, 대신한 도주는 수식을 받는다 했습니다. 뒤를 보면 어떻습니까? in the opera, in 나와 있죠. 전치사 주로 in만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 상황에서 앞에 똑같은 조건으로 나와 있는 걸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that in the opera라고 나왔잖아. in the opera한테 수식을 받고 있죠. 그럼 똑같이 in 어쩌고한테 수식 받는 애가 누구예요? characters잖아. characters. 됐어요? 그러면은 이 여기에 나와 있는 that은 characters를 대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시 아니라 도즈로 써주는 거예요. 됐어? 이렇게 풀면 돼요.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소유대명사, 제기대명사 부정대명사. 사실 근데 소유대명사는요 지금 책에도 있는지 책에 나와 있긴 한데요 출제율이에도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자 일단 쓰긴 할게요. 소유대명사. 자 소유대명사는 이제 수일치 문제로 이제 나오진 않고요. 얘가 바로 격의일치로 출제가 됩니다. 격의일치. 격의일치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주격 쓸래, 뭐 목적격 쓸래, 소유격 쓸래, 뭐 이거 말하는 거예요. 됐어요? 격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게 뭐냐면요. 목적격 쓸래 아니면 소유 대명사 쓸래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목적격 vs 소유 대명사입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자, 얘도 쓰기 위한 조건이 좀 있는데요. 얘도 비교하는 상황에서 나옵니다. 웬만하면 비교하는 상황. 얘도 어떤 상황에? 주로 비교하는 상황.
주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야 우리 집은 너네 집보다 2배는 더 커 이렇게 얘기한다고 쳐볼게. 그럼 2배가 더 크다라는 거는 비교 구문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지금 비교하는 게 뭡니까? 우리 집이랑 너네 집을 비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앞에 주어 부분에는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My house라고. 우리 집이 is twice larger than 어떻게 쓰나? 이때 your 집 이렇게 쓰는 거죠. 됐어? 그럼 여기서 your's는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너의 집인 your house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나오냐? your's냐 아니면 you냐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나온다는 거죠. 근데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아니 집이랑 집을 비교해야지 집이랑 너를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야 우리 집이 너보다 더 커. 아니 너보다 커야지 당연히 우리 집이 이러고 살 거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비교하는 대상이 어때야 되냐?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비교하는 대상이 똑같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유대명사 관련된 건 비교 구문에서 시험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지금 소유대명사 관련된 문제가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보고 있거든요. 소유대명사 관련된 문제는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네요. 오른쪽에 보니까 아쉽게도.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애초에 출제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와 부정대명사 이걸 나머지 볼게요. 제기대명사 갑니다. 4번. 제기대명사는요 은근히 좀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사실 저는요 여러분께서 이 제기대명사는요 어법에서도 중요한데요 다른 문제에서도 좀 중요하게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기대명사는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기대명사도 결국에는 격일치로 나와요. 격일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똑같습니다. 목적격 쓸래 아니면 제기대명사 쓸래 이거예요. 문제 의도가 이거예요. 목적격이냐 제기대명사. 즉 them 쓸래, themselves 쓸래, him 쓸래, himself 쓸래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기대명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잠깐 볼게요. 우리가 중2 때 제기대명사를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면요. 막 이런 거 배워요. 뭐 제기대명사가 뭐 제기용법이 있고 뭐 강조용법이 있대. 그래서 무슨 뭐 강조용법은 뭐 생략이 가능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배워요. 중2 때. 그리고 또 뭐 배우냐면 제기대명사의 관용적 표현을 갖고 뭐 of itself, by oneself, for oneself, 뭐 help oneself to 막 이런 거 막 암기하고 그래요. 지금 말한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몰라도 돼요. 다 몰라도 됩니다. 제기대명사는요 딱 하나만 알면 돼요. 하나만. 어떤 거냐면 제기대명사를 언제 사용하냐예요. 언제 사용하냐. 이것만 알면 돼요. 자 포인트는 무엇이다? 제기대명사를 언제 써야 되는데 요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걸 가지고 응용해서 내는 것들이 많아요.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대표 문제로서 목적격과 제기대명사를 비교하는 요 문제를 출제했지만 이것 말고도 다른 녀석으로 응용이 가능한 여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한번 답을 해볼까요? 여러분 제기대명사는 언제 사용해요? 이 셀프 붙는 애들 언제 씁니까? 주어랑 같을 때. 오, 80점 드릴게요. 20점이 부족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의미상 주어와 똑같을 때요. 의미상 주어와 똑같을 때. 알겠죠? 그래서 의미상 주어와 동일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쓰는 게 제기대명사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문장 구조로만 써볼게요. 그냥 평범하게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어. 그럼 여기에 만약에 셀프가 붙어 있어. 그러면은 이때 요 녀석의 의미상 주어는 당연히 문장 주어겠죠. 그러니까 둘이 똑같으니까 셀프를 쓴다. 이거는 가장 흔한 케이스야. 근데 이거 말고요. 예를 들어서 오형식 구조로 나와 있어. 오형식 구조로. 근데 예를 들어서 요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왔다고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왔어. 그리고 그 투부정사의 목적으로 여기에 셀프가 나왔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그러면 이때 요 놈은 누구랑 똑같은 건가? 주어랑 똑같냐? 아니에요. 의미상 주어랑 똑같은 거야. 의미상 주어. 목적격 보어의 의미상 주어는 목적어잖아요. 이 둘이 주어 동사 관계니까. 됐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제기대명사는 의미상 주어와 동일할 때 쓰는 거예요. 이 지금 오형식 구조로 제가 예시를 썼잖아요. 이게 언제 나왔었냐면 2019년 저동고 2에서 이게 관련된 문제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올림포스 2 교재로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때 제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데이 어쩌고 나왔어.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힘이 나오고 목적격보에 이제 투부정사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themselves라고 나온 거야. themselves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법상 맞냐 틀리냐? 당연히 틀렸죠. 왜? 우리가 얼핏 봤을 때는 주어랑 똑같으니까 제기대명사 쓰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의미상 주어랑 다르잖아요. 의미상 주어. 의미상 주어와 이 themselves가 동일 인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themselves가 아니라 them이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기대명사의 포인트는 무엇이다? 의미상 주어와 동일하다. 그래서 의미상 주어를 찾는 게 핵심이 된다. 요것만 맞추면 돼요. 요것만 맞추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른 쪽으로 팁을 좀 줄 수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잘 안 나오는 유형이긴 합니다. 이제 내신에서 거의 안 나오고요. 모의고사에서도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 유형인데 바로 어떤 거냐면 지칭 추론 문제예요. 지칭 추론. 예를 들어 he, him, his 밑줄 5개 쳐놓고 가리키는 대상 다른 거 골라. 이게 이제 지칭 추론 문제잖아. 지칭 추론을 풀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he told him that 어쩌고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he와 여기에 나와 있는 him은요 서로 다른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 두 대상이 똑같다면 himself로 써야죠. 그렇죠? 방금 말했다시피 둘이 똑같다면 얘를 himself로 써야 되는데 둘이 다르니까 A라는 남자가 B라는 남자에게 대절이야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둘은 다르다는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칭 추론 문제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he told him이라고 했는데 he가 아니라 예를 들어 Mike라고 나왔어. Mike told him 나왔어. 그럼 뒤에 나와 있는 him은 절대로 Mike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칭 추론에서도 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기대명사의 개념을 알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마지막 5번째, 그 부정대명사죠. 요걸 한번 볼까요? 부정대명사. 부정대명사는요 수일치도 아니고 격일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일치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일치로 나온다면요 이거예요. 원 쓸래, 원즈 쓸래, 뭐 이 정도, 이 정도. 이게 이제 수일치입니다. 수일치로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부정대명사는요 그냥 그 자체적인 걸로 이제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만약에 뭐 the other 쓸래, 뭐 another 쓸래,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문제,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자체적인 문제로서 이제 출제하는 경우가 차라리 많습니다. 근데 부정대명사 이 문제 자체가요 그렇게 잘 안 나와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서 일단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정대명사의 개념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이 개념 정도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좀 공간이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부정대명사의 개념을 보자면요. 이 부정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대신하는 명사 이런 거거든요. 말풀이를 하자면요. 정해져 있지 않은 걸 대신한대요. 그러면 정해져 있지 않은 걸 대신하는 게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 볼게. 내가 오늘 출근길에 예를 들어 어떤 사람과 어깨빵을 했어. 누구야 하고 딱 봤는데 너무 휙 지나가고 누군지 보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뭐 남잔지 여잔지도 모르고 어른인지 잼민인지도 못 봤어요. 그냥 쑥 하고 지나간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학원에 딱 와서 이렇게 수업 시간에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나 오늘 출근하다가 어떤 놈이랑 어깨빵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내가 방금 뭐라고 했냐?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 이 어떤 사람이 나이가 어떤지도 모르고요. 성별이 어떤지도 몰라요. 그 사람의 이름을 내가 알까요? 당연히 모르죠. 그렇죠? 근데 나는 어깨를 부딪힌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에게 지칭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즉, 내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그 어느 하나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내 입장에서 모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사람을 지칭할 만한 어떤 말은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뭐야? 부정대명사랍니다. 즉, 필자, 주어 입장에서 알지 못하는 대상을 대신해서 표현하는 것. 그래서 이게 바로 부정대명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부정대명사의 이제 종류는요 크게 2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여러분이 아마 중등부 때 많이 들어봤을 거야. one, another, the other 얘네 시리즈죠. 이게 첫 번째 카테고리. 두 번째는 뭐냐면 some, any 시리즈예요. some, any 얘네도 부정대명사로 취급하는데요. some과 any는요 어법에서 아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설명을 안 할 거고요. 여러분이 좀 많이 어려서부터 헷갈려한 one, other 시리즈 있죠. one과 other, 뭐 some 이런 애들 얘네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단수형이라고 쓰고요. 복수형으로 쓸게요. 그럼 이제 one,
another, the other가 있죠. 자, 복수형으로 쓰면 some, others, the others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간혹 가다가 이런 걸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원의 복수형이 썸도 되는데 원즈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얘네 둘의 차이는 또 뭡니까?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큰 틀을 먼저 잡겠습니다. 큰 틀. 자, 중딩 때 배웠던 걸 한번 상기해볼까? 중딩 때는 보통 이렇게 배웁니다. 어떤 대상이 둘이야. 그러면 one, the other를 쓴다. 대상이 셋이면은 one, another, the other 쓴다. 이렇게 배워요. 여러분 다 이렇게 배웠죠? 그렇죠? 그럼 내가 질문할게요. 대상이 넷이면요. 넷이면 어떻게 할까? 아니 둘이면 one, the other라며. 셋이면 one, another, the other라며. 넷이면 어쩌고? 그렇죠? 자, 이런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념을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알면 대상이 넷이든 다섯이든 백이든 우리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좀 지울게요. 자, 우선은 여기서 처음에 언급한 원과 썸에 대한 거를 좀 먼저 설명드릴게요. 원과 썸. 원즈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원과 썸. 원과 썸은 뭐냐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다 안 정해져 있는 애들이에요. 특정되지 않은 애들입니다. 원과 썸은 어떤 개념이냐면 원은요. 처음에 언급하는 어떤 무작위의 한계예요. 됐어? 굳이 자세히 쓰자면요. 원이라는 건 뭐라고요? 처음에 언급하는 랜덤 하나야. 이게 원이에요. 처음에 언급하는 랜덤 하나. 됐어? 그럼 썸은 뭐냐? 똑같습니다. 처음에 언급하는 랜덤 여러 개예요. 됐어? 네, 쓰진 않을게요. 다시 한번 썸은 뭐다? 처음에 언급하는 랜덤 여러 개. 이런 개념이야.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네 마리를 보자면요. 전부 다 공통적으로 other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other. 그렇죠? other라는 말이 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어가 붙었냐, 더가 붙었냐, s 붙었냐, 더랑 s 붙었냐. 이 차이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아셨으면 좋겠는 게 어와 더의 차이점을 살짝 알려드릴게요. 어와 더의 차이점. 우리 영작할 때 맨날 헷갈리는 것 중 하나잖아. 그렇죠? 우리가 이제 명칭상으로는 부정관사, 정관사 뭐 이딴 식으로 말하는데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자, 어라는 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일단 한 개입니다. 그렇죠? 더라는 거는요. 개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냐 여러 개냐 상관없고요. 셀 수 있냐 없냐도 상관없습니다. 더는요. 어라는 녀석은요. 한 개이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쉽게 말하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모르는 거. 더는 알고 있는 거. 일단 이게 기본이거든요. 이게 일단 기본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해 줄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준서한테 야, 펜 좀 하나 줘봐 이랬어요. 그럼 내가 어떤 펜 달라는지 알아요? 모르죠. Give me a pen. 모르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윤이한테 야, 지금 책상에 있는 그거 있잖아. 지금 저거 지금 네가 안 들고 있는 거 그거 좀 줘봐.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은 확실하게 알 수 있죠. Give me the pen. 됐니? 그러니까 아는 거면 더를 쓰고 모르는 거면 어를 쓴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말해줄게요. 여러분 최상급 표현 있죠? EST 붙는 애들 가장 어머한. 자, 최상급 앞에 더가 붙는 거 혹시 알고 있어요? 더 플러스 최상급으로 쓰죠? 왜 더를 붙일까요? 알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야, 서울에 건물이 참 많이 있지 이렇게 말했어. 그럼 서울에 있는 건물이라고 해볼게. 서울에 있는 건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물이 뭔지 알아요?